안녕하세요. 성평등, 인권, 다양성을 지향하는 어린이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책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남윤정입니다. 오늘의 어린이책은 오늘을 사는 어린이와 양육자가 함께 읽어야 할 읽으면 좋은 그림책과 동화, 논픽션을 추천하고 리뷰하고 함께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몇 년간 출간된 새로운 어린이책 가운데 다양성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어린이책을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는 가족을 소재로 한 도서를 가져와서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다움 출판사에서 다음 북클럽과 함께 출간하고 있는 비정기 간행물 오늘의 어린이책을 통하여 추천된 책 가운데 매주 다른 추천 기준에 따라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책에서 제안하는 어린이책 추천 기준은 어린이책뿐만 아니라 성인 도서도 고를 때 떠올리면 좋을 질문입니다. 어린이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6가지 질문. 네,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또 막상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중에서 오늘 하려는 질문은 11번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오랫동안 여성의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집안일과 돌봄을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여기고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 가운데 그 가정에서는 또 이런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모두 함께 잘 나누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돌봄의 노동은 성별이나 나이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또 이웃이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 책들을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이 책들이 등장할지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책은 고양이 손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입니다. 글 김채환, 그림 조원희, 웅진 주니어에서 나왔고요. 2017년 간행된 책입니다. 한 40쪽 정도 분량이고요.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는 2019년 1호에 소개했습니다. 먼저 책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표지를 보면 노란 고양이가 스카프를 하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빨간 장갑을 끼고 있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능숙해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면 남녀가 안경 낀 남자와 원피스를 예쁘게 입은 여자가 가을 단풍길을 걷고 있는 게 뒷표지에 나옵니다. 면지에는 시무룩한 표정의 엄마 같아요. 시무룩한 표정의 여성이 있고 그 옆에 빨간 고무장갑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서 속표지를 보면 여성이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양손에 장바구니 잔뜩 들고 바삐 걸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고요. 막 땀 흘리고 있고 낙엽이 하나 떨어지고 있는 속표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지 넘기면 본문이 시작되네요. 어느 마을에 아주 바쁜 엄마가 살았어요. 엄마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 좋아하는 산책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랭이를 보며 말하곤 했어요.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페이지에 바쁜 엄마가 거실에서 청소를 하려다 말고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서 있네요. 옆에 쓰레기 봉지도 있고 청소기가 막 나와 있고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의 소파 위에는 노란 고양이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바쁘게 집안일을 하다가 무심코 말했어요. 아,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그러자 노랭이가 다가와 엄마 어깨에 아빠를 척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제 손이라도 빌려드릴까요? 엄마는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엔 엄마가 고무장갑을 끼고 탁자를 닦고 있는데 고양이가 옆에 다가오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겠습니다.
노랭이는 그 말이 허락인 줄 알고 바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까끌까끌한 혀로 접시를 닦고 북실북실한 꼬리로 먼지를 털고 집안에 있는 파리와 바퀴벌레를 쫓아냈어요. 아빠에게 드릴 주먹밥도 만들었고요. 물론 털이 덕지덕지 묻었지만요. 예, 노랭이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두 바닥 가득히 그려져 있습니다. 머리띠를 찌끈하고요. 접시를 닦고 또 화초를 탈탈 털고 칙칙 뭔가 방향제도 뿌리고 살충제인가 봐요. 그 다음에 꾹꾹 눌러서 주먹밥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마 대신 고양이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고양이가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그림책이 고양이 손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그림책이에요. 저는 사실 이 고양이가 엄마를 도와준다는 그런 스토리도 재미있었지만 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주 좋습니다. 요 고양이가 일하는 그림 다음을 넘어가면 엄마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어요. 장을 볼 때마다 지났던 길을 천천히 걸으니 알록달록한 단풍과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 혼자 고양이에게 일을 시키고 산책을 나왔네요. 그리고 뒷표지에서 봤던 그 길, 노랗고 빨간 그런 단풍이 물든 그 길을 엄마가 굉장히 평화롭게 그리고 굉장히 음미하는 듯한 표정으로 뒷짐을 이렇게 지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그림책에서 이 장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사실 산책 나가서 다른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장 볼 때 걸었던 길, 전에도 늘 걸었던 길이지만 그동안은 너무 바빠가지고 보이지 않던 게 엄마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여유로운 풍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보니까 늘 갔던 길들이 굉장히 계절의 변화로 가득한 동네 길이라는 거, 그런 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목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라는, 고양이 손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거는 일본의 속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몹시 바쁘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를 우리는 보통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워낙 그 고양이를 일본이 많이 애정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라고 표현할 때는 너무너무 바쁘다 이런 표현인데, 누구라도 와서 좀 도와줘라는 그런 아무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람에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바쁜 모내기 때나 쓰일 법한 그런 속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쭉 이제 직접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엄마가 고양이에게 일을 시키고, 또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자기 권리를,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또 찾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되고요. 몰랐는데 이 집에 아빠가 있었어요. 중간 뒷부분에 아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사실은 엄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3개월로 나왔어요. 너무 길죠? 그 사이에 집안일을 고양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빠는 3개월 만에 알아채고, 그렇게 한 달, 2달, 3달이 지난 다음에 엄마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엄마가 힘들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노랭이도 평범한 고양이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나른하게 방석에 누워있는 보통 고양이로요. 가끔 고등어가 먹고 싶을 때는 엄마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야옹 하고 울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웃으며 크고 싱싱한 고등어를 주었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이에 펼쳐지는 일이 사실 이 그림책의 백미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래도 결국 이렇게 서로 공감하니까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여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북클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집안일에 바쁜 엄마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고 말하자 고양이 노랭이가 진짜로 엄마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엄마 몸에 털이 나고 꼬리가 생기는데 이 과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가사노동은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맡아야 하는 일임을 고양이 손을 빌어 문제를 해결한 엄마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작가는요, 글 김채환, 그림 조원희 두 분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김채환 글 작가님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100만 마리 원숭이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동식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화초 돌보기를 즐깁니다. 나무가 많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12살 난 고양이 순덕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고양이 손을 빌려드립니다 해서 글을 썼고, 앞으로 이런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서 많이 돌아다니고 또 재미있는 소재를 수집하신다고 하네요. 그림을 그린 조원희 작가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멀티미디어 전공하고 또 일러스트레이션을 이후에 공부했고요. 자연, 동물, 또 작고 소중한 것에 대한 그런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017년에 이빨 사냥꾼이라는 책으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습니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 얼음소년, 또 쾅, 혼자 가야 해, 근육 아저씨와 뚱보 아줌마, 앗줄이다 이런 책이 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손을 빌려드립니다. 리뷰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책도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 책 소개시켜드릴게요. 할머니의 트랙터라는 그림책인데요. 이탈리아 그림책이에요. 안셀모 로베닥을 파올로 도메니코니 그림, 김현주 번역,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고요. 2019년에 출간됐습니다. 저희는 1호에 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표지가 일단 굉장히 재밌습니다. 할머니가 트랙터를 몰고 있고요. 빨간색 트랙터를 몰고 있고, 할아버지가 꽃무늬 바지를 빨랫줄에 널고 있는 그림이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할머니의 트랙터, 붉은 글자가 써 있고, 뒤로 넘기면 오리 4마리가 신나게 행진을 하고 있네요. 면지에는 이 책은 성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책입니다. 이레네 비에르미가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 있네요. 널찍한 유럽의 어떤 평원이 나타나고요. 그 평원에 이렇게 나무가 듬성듬성 있고 새 한 마리가 한적하게 이렇게 돌다리 위에 앉아 있는 면지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속표지가 나타나는데 할머니의 트랙터라고 써 있고 글자 위에 수탉이 멋지게 생긴 수탉이 앉아 있고 그 아래 할아버지가 빨랫거리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왼편에는 할머니가 트랙터를 뿡뿡뿡 이렇게 연기를 막 내뿜으면서 지나가는 모습, 표정이 아주 재밌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요. 가끔 수탉이 울기도 하고 울지 않기도 해요. 할머니네 닭은 울고 싶을 때 울어요. 하루는 새벽 3시 33분, 하루는 아침 6시 정각, 하루는 오후 3시 47분에 울기도 해요. 라는 첫 번째 판면 위에 널찍하게 2층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표정이 아주 굉장히 뭐랄까 똘망똘망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바깥에 오늘 날씨 어떤가 하고 보는 듯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곳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집은 굉장히 자율적인가 봐요. 수탉이 제멋대로 온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기면 밤사이 비가 내렸어요. 하늘은 더 파랗고 풀은 더 짙어졌어요. 지붕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요. 토끼는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 돼지들은 촉촉한 진흙 목욕탕에서 뒹굴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창가에 앉으셨어요. 아마 부엌 식탁이겠죠? 앉으셔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내려 드시네요. 이게 이탈리아 그림책이라 그런지 에스프레소 내리는 그 용기가 보입니다.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밝고 또렁또렁한 표정이시고요. 창밖의 마당에는 진짜 돼지가 웅덩이에 이렇게 누워있고 막 웃으면서 토끼들이 이렇게 엿보고 있고 수탉이 판면을 저희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요. 할머니는 비가 온 다음 날을 좋아하거든요. 할머니는 라즈베리 향이 나는 립스틱을 바르고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가 이제 집안에서 화장을 하세요. 나갈 준비하시는 거죠. 옷을 입고 화장을 하시는데 벽에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젊으셨을 때 둘이 같이 타던 자전거 타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보이고요. 창밖에는 언덕들이 이렇게 나무가 평화롭게 있는 유럽의 언덕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비가 온 다음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 페이지에서 그림을 하나 안 읽어드렸는데
물이 내려오는 그게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왜 그렸지? 아까 그림 보고 읽을까 말까 했는데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이게 그 힌트였네요. 비가 온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딱 한 페이지만 더 읽어볼까요? 할머니는 긴 부츠를 신는 것을 좋아해요. 무릉덩이를 첨벙첨벙 밟고 지나가도 젖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트랙터를 운전해요. 커다란 바퀴가 달린 빨간 트랙터예요. 예, 우리가 아까 표지에서 봤던 그 빨간 트랙터를 몰고 할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뽕뽕 연기를 올리고 있고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할머니는 초록색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는 젖소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또 오리 4마리가 앞으로 행진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래서 이제 할머니는 트랙터를 몰어 일하러 나간 사이에 또 할아버지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하루의 일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그림책입니다.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인데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맨 마지막 장이 제일 좋았거든요. 맨 마지막에 각자 노동을 마친 다음에 이 부부가 함께 파이로 확 달려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와 맛있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고양이도 막 옆에 있고 정말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명랑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다음 북클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할머니는 립스틱을 바르고 빨간 트랙터를 몰고 나가 과수원을 돌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집에서 빨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며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 하고 싶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부부의 모습이 무척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작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셀모 로베다 글 쓰셨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어린이 잡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도서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 문학과 전래동화, 로망스어로 쓰인 문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림을 그린 파올로 도메니코니는 처음엔 광고회사에서 일했대요. 그러다 지금은 이탈리아에 살면서 어린이 책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그림책을 통해 이 작가만의 고유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잘 펼쳐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책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탈리아적인 좀 강렬하면서도 또 아주 잘 정리된 듯한 느낌, 이런 게 잘 전해지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린이책 논픽션 작가인 이지효 선생님은 세상에는 정해진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즐거운 일을 찾아 스스로 행복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니까, 남자아이니까 라는 어른들의 구별짓기로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썼고요.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의 김수진 선생님은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당연한 세상이 열리길 바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져주고 유리천장을 걷어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 책이 작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할머니의 트랙터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세 번째 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엄마 도감이라는 그림책입니다. 2021년에 나왔고요. 옹진 주니어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권정민 글그림입니다. 48쪽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어린이 책 2호에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책을 좀 살펴볼게요. 표지에 엄마 도감이라고 쓰여 있고요. 어린아이가 돋보기를 들고 뭔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머리를 위에 하나로 쫙 묶고 있고, 엄마 도감이라고 쓰인 그 제목 위에 이미지들이 하나씩 얹혀져 있어요. 목마도 있고 달리는 엄마 같아요. 달리는 사람, 또 아이를 어르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조각품도 있고요. 또 쪼그리고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그림들이 얹혀져 있는 재미있는 표지고요. 뒷표지에는
엄마가 젖병을 들고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힘차게 그렇게 달리고 있는 그림이 가운데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지고요. 하늘색 표지가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네요. 엄마가 태어났습니다. 나와 함께. 특이하네요. 이불이 펼쳐져 있고 아주 강보에 쌓인 작은 아기가 오른쪽에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는 자고 있어요. 아주 퉁퉁한 그런 몸 전체가 좀 부은 것 같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엄마가 이렇게 얼굴이 울긋불긋한 상태로 자고 있는데 오히려 아기가 깨서 엄마를 살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날이 엄마도 태어난 날이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한 페이지 넘기면 속표지가 있고요. 아기가 아기 의자에 앉아서 뭔가 살피고 있네요. 몇 쪽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바닥은 생김새가 표제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엄마 얼굴은 내가 뱃속에서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퉁퉁 부어있네요. 그러면서 도리어 내 얼굴이 빨갛고 쭈글쭈글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생후 100일까지는 쭉 이런 얼굴입니다. 한동안은 눈을 제대로 못 뜨는 것 같아요. 엄마는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양면에 쓰여 있는데요. 엄마가 너무나 졸린 그런 얼굴들 좀 안 됐어요. 엄마의 그런 다양한 얼굴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그런 형식으로 사각으로 엄마 얼굴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또 엄마가 졸린 눈을 이렇게 뜨고 아기를 보는 그림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보지만 아기도 엄마를 보고 있네요. 한 페이지 넘기면 몸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엄마의 몸은 구석구석 쓸모가 많습니다. 접었다 펼쳤다 앞면 뒷면 높게 낮게 위로 아래로 아침엔 침대가 되었다가 저녁엔 비행기로 변하고 뭐든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예. 우리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 책이 제목이 엄마 도감인 거가 맞구나. 도감입니다. 엄마를 낱낱이 탐구해서 잘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논픽션 그림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팔, 손잡이, 침대, 다리, 소파, 앞면, 뒷면, 비행기, 말, 서서 자는 침대, 사다리 이런 식으로 어린 아기와 함께 엄마가 지내는 장면들을 이렇게 잘 그려놓았습니다. 이때 엄마 표정은 표정이 별로 없어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이번에는 몸의 변화라는 표제어로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많은 것이 변합니다. 손가락의 굵기, 손목뼈의 두께, 팔뚝의 근육까지 달라지죠. 라고 쓰여 있고요. 그림이 엄마의 손, 엄마의 팔, 엄마의 몸 전체를 이렇게 해부도처럼 그렇게 그려놨어요. 몸은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건데요. 손의 변화를 보면 나를 가지기 전에는 손에 이렇게 막 색색까지 매니큐어를 바른 예쁘고 가느다란 그런 손이었는데 내가 생겨나고 있을 때 분홍 매니큐어를 바뀌고 손이 퉁퉁하게 커졌어요. 부었을까요? 그다음에 내가 세상에 나온 후 손이 더 커지고 약간 뭔가 울퉁불퉁해진 색깔도 변했네요. 또 팔의 변화는 팔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 멋진 팔 근육까지 얻게 됩니다. 엄마의 팔뚝이 아주 굵어졌고 그 팔뚝 위에 아기가 엎어져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관절염의 발달이라고 쓰여 있는데 엄마가 앉고 일어설 때마다 우두둑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의 뼈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요. 라는 글에는 엄마의 몸 구석구석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가. 엄마가 느끼는 고통이 어깨 결림, 손목뼈의 돌출, 고관절 통증, 무릎 시림, 골반 틀어짐 이런 아픔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물리적인 변화, 몸의 변화들을 탐구를 했고 이 이후에는 엄마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예. 보시면 아마 웃음을 참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웃음이 막 터지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 뒤에 이제 이런 몸에 대한 것들 제가 읽어드린 세 바닥 외에 먹이 활동, 수면 활동, 배변 활동, 신체 활동, 또 엄마의 기분, 호기심의 발달 이런 것들이 줄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가 돌이 되기 전에 그런 어린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하는 활동들이 도감으로 낱낱이 재미있게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엄마를 연구하는 아기의 시선에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한 장면을 만약에 꼽는다 그러면 네, 거의 뒤네요. 엄마의 엄마. 할머니를 만나면 엄마는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나랑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고는 아기처럼 잠만 잡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사실 이 작가가 아기 엄마를 겪어본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장면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감정이입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가장 훌륭한 것은 아기가 태어나는 날 엄마도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의 관점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아기가 엄마의 밤을 지켜보는 장면들, 아 정말 그렇겠구나.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지만 그런 아기 또한 엄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 그림책을 통해서 조금 깨달았고 약간 그때 내가 잘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예. 아기가 이렇게 또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분투한다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 아기가 또 완전히 돌봄을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궁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 그것도 함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다음 북클럽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많은 그림책에서 엄마를 묘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천사 같은 엄마 혹은 잔소리쟁이 엄마가 아닌 매일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초보 엄마의 모습을 아기의 시선으로 담았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식의 모성신화나 아줌마 정신, 맘충 같은 멸시가 아니라 여성 혐오의 시선을 배제하고 출산 후 얻게 된 몸의 변화, 관절염까지도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갖가지 육아 노동을 충실하게 가시화합니다. 작은 아기와 대비해 엄마의 몸을 크게 그린 구도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식의 묘사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세상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갓난 엄마들을 생각하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과 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는 리뷰했습니다. 이 책을 쓰고 그린 권정민 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그림사전, 엄마도감, 사라진 저녁 등등 아주 많은 작품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근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작가님이고요. 또 얼마 전에 당신을 측정해드립니다라는 인권 그림책을 사계절에서 발간했는데 깨달음을 주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측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 그 다음에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드러내 보여줘서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권정민 작가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기와 함께 태어나는 신생 인류입니다. 아기 성장에 관한 보고서는 쌓여가고 있지만 신생 엄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지요. 왜 누구도 갓 태어난 엄마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요? 모든 것이 처음인 세상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갓난 엄마들을 생각하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예. 사실 아기 시점에서 엄마를 연구하고 기록한 거의 최초의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엄마 시점에서 그린 아기 그림책은 많지만 또 다른 제3자의 시선에서 엄마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많지만 돌봄을 받는 아기의 눈에 비친 엄마라서 이 책이 더 새롭고 또 재미있고 또 아주 귀하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림책 3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번에 동화, 특히 청소년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소설로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에 최근에 많은 청소년 소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창작이 늘고 또 독자도 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하는 이 작품의 작가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백오뉴 작가. 예. 작품은 페퍼민트입니다. 창비에서 나왔고요. 2022년 7월에 출간되었습니다. 216쪽. 청소년 소설이라 거의 성인물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그런 수준이고요. 저희는 2023년 작년에 이 책 2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표지는 초여름을 느껴지게 하는 초록초록한 배경에 소녀가 손우산을 하고 누군가를 보고 있네요.
여성 주인공인 것 같고요. 또 띠지에는 시원쌉쌀한 여름의 맛 페퍼민트. 페퍼민트 아시죠? 싸한 그런 우리 차로도 먹는 그건데 제목이 페퍼민트입니다. 시원쌉쌀한 여름의 맛 페퍼민트. 창비 청소년 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유언을 잇는 빛나는 성장소설 이렇게 쓰여 있고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분명 사랑을 말했을 것이다 라고 띠지에 써 있습니다. 제가 보통 띠지는 잘 보관 안 하는데 번거로워가지고 근데 이 책은 띠지채 잘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들고 왔습니다. 뒷면에는 정희연 소설가와 김지은 문학평론가가 추천을 했고요. 뒷표지 위에는 내일을 살아낼 우리를 위해 밝은 자리로 이끄는 용서와 화해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표지나 뒷표지를 통해서 조금 짐작이 되시죠? 예, 어떤 용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돌봄과 용서를 주제로 한 백온유 작가의 페퍼민트 오늘 4번째 책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대표 구절로 소개해 놓은 귀절을 2귀절 읽어드릴게요. 먼저 59쪽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내가 깜빡 존 사이에 엄마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쏟아지는 잠을 쫓는 마음을 넌 모르겠지. 회원의 빡빡한 일정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후로 나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낙오되어 있는지 실감했다. 보통 사람들의 진도를 죽을 때까지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내 미래에 실망하게 되었다. 또 98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엄마는 고여있는 것 같다가도 우리 삶으로 자꾸 흘러넘친다. 우리는 이렇게 축축해지고 한번 젖으면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 우리는 햇볕과 바람을 제때 받지 못해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필 것이다. 우리는 썩을 것이다. 아빠가 썩든 내가 썩든 누구 한 명이 썩기 시작하면 금방 두 사람 다 썩을 것이다. 오염된 물질들은 멀쩡한 것들까지 금세 전염시키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주인공 여성 청소년은 엄마를 돌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마 그 환자인 것 같고요. 아빠와 내가 주인공이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간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답답함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음 북클럽 리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인 영 케어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19살 시아는 학교를 마치고 매일 병원에 가 수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엄마를 돌봅니다. 전문 간병인의 근무 시간 외에는 아빠와 교대로 엄마를 돌보는 게 시안의 일상의 전부입니다. 시안의 엄마는 코로나를 연상시키는 프록시모라는 전염병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최초 감염자 가족인 친구 회원과 제외하며 시안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시안은 회원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엄마를 간병할 수 있을까요? 회원과의 재회로 막다른 길에 잃은 시안은 절망의 골목을 돌아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누구든 언젠가는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을 청소년 주인공을 통해 다시 살피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리뷰했는데요. 프록시모라는 가상의 전염병, 아마도 코로나였을 그런 전염병으로 식물인간이 된 엄마를 돌보는 시안이라는 여성 청소년이 있고 그 청소년의 친구인 혜원이라고 있는데 아마 혜원의 가족의 실수로 인해서 엄마가 병에 감염된 것 같아요.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또 엄마를 간병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고민을 우리 주인공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쓴 작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백온유 작가는 2017년 장편동화 정교로 MBC 창작동화 대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유언, 페퍼민트, 경우 없는 세계 등을 썼고요. 창비 청소년 문학상,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고 냠냠, 미래의 조각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인데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직접 한 말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생애 주기 속에서 길든 짧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과하게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병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을 전력으로 회피한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다가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날이 도래하면 신발을 뺏긴 채로 한겨울 거리에 내몰린 아이처럼 아연해져 떨게 될 것이다.
한 발 앞서 미리 상상할 수 없을까? 상상으로 면역력을 기를 수 없을까? 조금 더 의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소설을 쓰면서도 피하고 싶은 장면들이 많았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작가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난 몇 년 전에 감염병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이런 걸 우리가 좀 공유했고 또 서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긴 했는데 이 소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봄과 죽음, 용서와 화해를 그리는 소설입니다. 저는 여기서 좋았던 부분이 뒤에 가면 155쪽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너무 슬퍼하지 마. 모두 결국에는 누군가를 간병하게 돼. 한평생 혼자 살지 않는 이상 결국 누구 한 명은 우리 손으로 돌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도 누군가의 간병을 받게 될 거야. 사람은 다 늙고 늙으면 아프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너는 조금 일찍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라고 친구가 말하게 되는데 사실 돌봄이라는 게 약자를 그냥 무한 보살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존재가 취약하다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사실 어린 시절에는 모두 돌봄을 받았고 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지금도 도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돌본다는 것, 또 돌봄의 문제는 뭐 사회복지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인권, 존재의 문제다라는 거, 모두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돌봄을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소설 영케어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 이거를 잊지 않는 게 돌봄에 있어서는 핵심이 아닐까. 그러면은 그 일방적으로 돕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같이 잘 살아나간다라는 개념까지 이렇게 돌봄의 문제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이야기로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떠셨을까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